한자 불굴 적자에는 몰살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싸움, 전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탕달의 소설 적과 흑에서 적자는 싸우는 사람, 즉 군인을 뜻합니다. 여름 바다 한복판에서도 전투는 종종 일어납니다. 바로 적조와 양식 어민들과의 싸움인데요. 오늘은 물고기를 몰살시키고 바다를 황폐화시키는 붉은 재앙, 적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윤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올해 이제 적조가 유독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동해안 울진 앞바다까지 확대됐던 국대보다 네. 피해가 더 크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해안에서 시작된 적조가 동해안까지 퍼지면서 연안을 따라 적조주의보와 경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적조가 강원도 양양군 해역까지 북상한 가운데 청정해역으로 불리는 울릉도 인근 해역에도 적조가 크게 번져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제 경보를 발령했다 하니까 이제 좀 심각하겠다. 이런 이제 피부로 와서 닿지가 않거든요. 그냥 그 말만 이렇게 들리지 어느 정도 피해가 있습니까? 네, 적조로 인한 피해는 현재 남해안만 거의 2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적조 발생 해역이 점차 북상할 것으로 전망한 만큼 피해 액수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네. 작년에도 이제 적조가 꽤 심했던 걸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이렇게 적조가 심했습니까? 옛날에는 잘 듣지 않았던 용어인데 또 뭐 어느 정도 좀 피해가 되는지. 네, 예전에 1970년대 중반에는 주로 마산항과 진동항 주변 해역에서 여름철에 소규모로 발생해 일주일 정도 지속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매년 양식장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네. 여름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도 이제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될지 또 왜 그런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가장 큰 원인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 역시 온도 그렇군요. 변화입니다. 네, 거기에 폭염이 가세하면서 적조가 9월 하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붉은 재앙, 적조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임원항 앞바다. 물감을 뿌린 것처럼 바닷물이 검붉게 변했습니다. 지난 7월 남해안에서 시작한 적조가 한 달여 만에 강원도 동해안까지 번진 겁니다. 동해안에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삼척 횟집 거리. 자연산 활어가 많기로 유명한 이곳에 적조가 덮쳤습니다. 한 마리에 10만 원이 넘는 광어와 도미뿐만 아니라 문어와 가리비 등도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아침에 나오니 고기가 다 죽었어요. 몇 마리 정도 죽었어요? 한 400~500마리. 동해 수온이 25도를 웃돌고 있어 적조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적조 생물의 증식에 적당한 조건을 보이고 있어 강릉과 양양 연안으로의 확산도 우려됩니다. 남해안 양식장은 이미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자식처럼 키운 물고기들의 폐사로 어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어민들은 크게 손쓸 여력이 없습니다. 이 적조 들어오는 데는 어떻게 방지를 할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정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적조를 일으키는 유해 생물의 정체는 코클로디뇽. 20여 년 전인 지난 1995년 적조 때부터 우리나라에 등장했습니다. 아열대종으로 수온이 25도를 웃돌 때 다량 증식합니다. 전문가들은 적조가 심화된 이유로 이제 우리 연안이 코클로디뇽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폭염으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을 들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한 달 동안의 해수 온도 분포입니다. 남해안은 25도 이상을 나타내는데 최근 24년 평균치와 비교해보니 약 1.5도가 더 높았습니다. 바닷속 표층과 심해층을 갈라놓는 수온약층의 변화도 유독성 적조 확산에 한몫을 했습니다. 바닷속에는 어느 정도 깊이에 수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층이 존재하는데 이를 수온약층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온약층은 마치 가로막는 막 역할을 해 심해의 영향이 풍부한 물이 위쪽으로 못 올라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사량이 강해 수온이 올라가면서 수온약층이 예년보다 더 깊은 바닷속에 형성된 겁니다. 코클로디뇽은
낮이 되면은 표층으로 올라왔다가 그 표층으로 올라오게 되면 빛이 강하기 때문에 빛을 받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은 아래로 내려가는데 10시간 동안 내려가면 30m 정도를 내려갑니다. 근데 그 30m 내려가게 되면 거기는 질소와 인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부영양화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낮에는 표층으로 올라가고 저녁에는 저층으로 내려가면서 분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남부 지역에 예년보다 비가 적게 온 것도 코클로디듐이 증식하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비가 적게 오는 바람에 강물로부터 질소와 인이 적게 공급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조류들은 번식을 못했지만 운동 능력이 뛰어나 수직 운동이 가능한 코클로디듐만 표층과 저층을 오가며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또 비가 와가지고 질소와 인이 강물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주조류들이 또 번식을 해가지고 코클로디듐의 적조를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올해 남부지방의 강수량은 장마 기간인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261mm에 그쳐 평년 417mm의 63%에 그쳤고 제주도의 경우 34mm로 평년 428mm와 비교할 때 8%에 불과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다 오염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바다 밑에 퇴적돼 있는 영양 염류들이 없어져야만 유해한 적조 생물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평균 하수 처리율이 73%인데 반해 50%대에 머물러 있는 해안 지역의 낮은 하수 처리율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육지에서 배출된 생활 하수 속 영양 물질들을 그대로 바다에 내놓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에 횟집이라든지 식당 같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처리되지 않는 하수들이 계속해서 이제 바닷가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인과 질소 같은 이 적조 생물이 먹고 사는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걸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이걸 처리한 물을 바다에서 멀리 이렇게 내보내야 됩니다.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의 대서양 태평양 해안에는 대부분 다가 멀리까지 이렇게 해서 내보냅니다. 또 비가 올 때 육지에서 씻겨 내려오는 토사, 비료, 쓰레기 등도 적조 발생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단위 면적당 비료 살포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육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뿌린 비료가 결국은 비가 올 때 씻겨 내려가지고 이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이 적조 생물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비료입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파괴와 지구 온난화, 수온 상승으로 자정작용을 잃은 바다. 바다의 붉은 재앙 적조의 공격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좀 생소하긴 한데 적조를 일으키는 수중 생물의 이름이 코클로디듐이었군요. 막연히 이제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잠시 조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네. 크게 바다의 유해한 와편모류와 무해한 규조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와편모류의 경우 약 40~50종이 독소를 갖고 있습니다. 끈적끈적한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물질이 물고기의 아가미를 막아버리는 거죠. 또 코클로디듐이 독성을 지닌 와편모류의 대표적인 종류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자연 상태라면 물고기가 도망갈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양식장 안에 있는 물고기는 이제 도망갈 수도 없어서 숨이 막혀서 죽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규조류는 이제 무해하다고 하셨는데 와편모류와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네, 이 둘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네. 둘 다 질소와 인을 먹고 살기 때문인데요. 주목할 점은 이 둘의 번식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규조류는 일주일이 지나면 10,000마리가 되지만 와편모류는 일주일이 지나도 10마리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보통 규조류가 와편모류의 번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남해안에 비가 적게 와서 강으로부터 질소와 인이 충분히 유입되지 않다 보니 규조류는 제대로 번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경쟁 관계인 와편모류는 운동성이 뛰어나서 해저 깊은 곳에서 질소와 인을 흡수해 번식을 계속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한마디로 독성이 있는 좀 유해한 조류만 이제 살아남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런데 윤 기자 이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그 4대강 사업이라는 게 이제 강에 볼을 세운 거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이제 유속이 좀 느려졌고 또 낙동강 등에서 이제 녹조가 굉장히 심해졌었는데 그래서 이제 녹조를 없애려고 강물을 방출했고 또 그 강물에 있던 질소와 인이 연안에 흘러들면서 적조 발생을 키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게? 네, 제가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네.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바다의 질소와 인 등의 영양 염류가 증가하면 이를 먹고 사는 무해한 규주류가 더 빨리 번식해서 유해한 와편모류의 번식을 억제하게 되고 그러면 현재 적조는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4대강 사업과 적조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네. 해마다 발생하는 적조 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특히 이제 가두리 양식업을 하는 영세한 어민들의 피해가 좀 크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현재 주로 쓰이는 방식은 황토살포입니다. 네. 최근 황토살포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황토의 효과와 적조 대응책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적조띠로 핏빛이 된 바다. 대형 어선에서 황토가 살포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지난 1996년부터 적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황토가 사용돼 왔습니다. 황토는 지난 2009년 적조 구제 방법으로 공식 고시된 유일한 물질. 황토 속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 성분이 코클로디듐의 얇은 세포막을 터뜨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터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바깥쪽으로 나와서 황토 입자하고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덩어리 되는 것이 그 바다 바닥으로 이렇게 그 제거가 되면서 적조가 제거가 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황토의 방제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립니다. 낮에 아무리 황토를 뿌려도 밤에 가라앉아 있다 되살아나는 적조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적조 생물을 가라앉히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은 또 다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시 피어오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유한 자원인 흙을 땅에서 바다로 옮길 경우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바다 생태계가 사막화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황토 살포를 선진국에서는 아예 사용도 하지 않고 일본 같은 데는 금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육지에 있는 흙을 바다에 갖다 버리면은 이 육지에 있는 흙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비가 왔을 때 이 황토물이 쉽게 내려가지고 육지에 계속해서 토양이 줄어들고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토양이 계속해서 이제 깎여 내려가는 거죠. 하지만 적조에 대처하는 데는 아직까지 황토만한 게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민간에서 170여 종의 적조 구제 물질이 개발됐지만 현장에 쓰이려면 경제성, 해양 생태계와 수산 생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아직 검증이 안 돼 황토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유한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황토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해수 황토 살포를 사용해서 적정량을 살포하고 있고 그리고 먼 바다는 살포하지 않고 양식장 인근에 적조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연안만 황토를 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해수 살포기로 미세입자를 교반시켜서 뿌리기 때문에 해류에 의해 분산되는 만큼 해양 생태계의 사막화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퇴적된다 하더라도 강한 파고 등에 의해서 먼 바다로 이동하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에 친적되는 거는 무시해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해의 가두리 양식장을 초토화한 적조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양식 어류를 방류하면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상 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어민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이게 살릴 수도 있는 고기를 이 적조로 인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 가두나 놓고 가두리 해갖고 우리가 참 본의 아니게 고기를 갖다가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고 고기한테 죄를 짓는 것 같은 어떤. 양식 어류를 방류하면 폐사 때와 동일하게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정부가 50%를 보상합니다. 나머지 중 일부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민 부담률은 50%에 달합니다.
게다가 방류 대상도 7에서 8cm의 치어로 출하 대상인 성어는 제외됩니다. 적조로 인한 피해가 큰 이유는 높은 가격에 팔 성어가 집단 폐사했기 때문인데 치어만 보상해주다 보니 어민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치어별 방류 보상가를 살펴보면 돌돔 160원, 쥐치 350원, 우럭 402원, 능성어 1,650원 등인데 이들 어종의 성어를 방류하지 않고 폐사하면 보상가는 돌돔 1,400원, 쥐치 3,280원, 우럭 1,880원, 능성어 15,890원입니다. 방류보다 폐사할 때 더 많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애써 기른 물고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해에 대비한 양식보험 제도를 활용하면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다른 보상 체계를 마련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연간 100만 원 정도만 보험금을 내면 나중에 1, 2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도 어민들의 보험 가입률은 22%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험료의 70%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께서 양식보험을 적극 활용하시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예보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적조가 오고 난 후에 방류나 폐사를 결정할 게 아니라 어민들이 미리 적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옮길 수 있는 고기들을 옮겨 놓는다든지 도피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조리소통이 좋고 수심이 깊은 데로 옮겨놨을 경우에는 성어, 치어 갈 것 없이 다 살죠. 적조라는 거는 오게 되면 고기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제 받기 시작하는데 적조 오기 전에 미리 대처를 해야 된다는. 적조로 신음하는 바다. 사후 약방문식 대책보다는 환경재해를 줄이기 위해 적조를 유발하는 육상 오염물질을 줄이는 등 근본적인 노력과 어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황토는 적조를 없애는 명약 뭐 이렇게 이제 여겨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정말 한국 황토가 좋긴 좋은 모양이네요. 네. 그런데 좋은 약도 과하면 탈이 난다고 하죠. 네. 바다 및 생태계를 고려한다면 적정량을 살포하는 게 관건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적조가 당분간 계속될 텐데 황토 입자 하나가 적조 생물 한 마리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양을 쏟아붓는 게 아니냐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민간에서 개발된 황토 대체물도 있는데 정부가 황토가 불변의 진리라고만 하면서 경제성이 안 맞는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네. 양식장 물고기 방류와 이제 관련해서는 예보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예보를 좀 제대로만 해도 어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을 텐데요. 윤 기자, 과학적인 예측 정말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조는 자연 현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처를 잘 하느냐가 관건인데 현재는 피해 복구 쪽에만 초점을 맞춰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두리 양식장은 물고기 밀집도가 높아 한 번 물고기가 죽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피해가 커지는 만큼 과학적인 예측 모델을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과학적인 예측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렸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그 예측 시스템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는 질소와 인 등의 영양 염료에 따라서 예측하는 1세대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발전된 4세대 모델의 경우 적조를 일으키는 경쟁 관계에 있는 생물은 물론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마산항에는 겨울에도 적조가 발생하면 40일씩 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적조들은 추운 데서도 잘 견뎌서 에스키모 적조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경쟁에서 살아남는 건데 이런 상황까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연에는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이 덕분에 흙탕물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맑은 물로 바뀌는 건데요. 공장 오폐수와 음식물 쓰레기 등 인간 생활의 부산물로 인한 부영양화, 거기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부작용이 더해지면서 나타나는 적조는 자정작용의 범위를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결국 인간이 자연의 균형을 파괴해서 나타나는 빨간 경고등인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혜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